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식에 대해 자회사를 묶어 통으로 파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종 매각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통으로 매각하는 게 맞다고 했다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이 회장은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식에 대해 이 자회사를 포함해 이 통으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수정 자구 계획을 통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등 자회사들을 묶어서 일괄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동걸 회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 자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한 구도에서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가능하면 일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적정 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그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전체 부채가 3조 6천억 원 수준인데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니라며 이 전체 부채에서 극히 일부만 증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채권단은 당장 다음 주부터 매각을 위한 수순을 밟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아시아나항공의 회사채 만기인 오는 25일 전에 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채권단은 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추가로 자금을 넣을 계획인데 시장에서 만기가 없는 영구채 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 채권단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 아시아나항공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MOU를 다시 맺게 됩니다. 이후 금호 측은 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서 이 아시아나항공 공개 매각에 나서게 됩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에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 아시아나는 상당한 흑자를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라면서 인수 가격과 자금 지원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김재철 회장이 물러난다고요? 네, 김재철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 직원들의 역량을 믿고 물러난다며 동원의 새로운 역사를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철 회장은 지난 1969년 동원산업을 만든 1세대 창업주인데요. 직원 3명과 원양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국내 최대 수산업체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김 회장의 퇴임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퇴임 후 그룹 경영과 관련해 필요한 때에만 조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재철 회장이 물러나면 그룹 경영 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원그룹 측은 김 회장 퇴진 이후에도 지주회사인 엔터프라이즈가 그룹의 전략과 방향을 잡고 각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독립 경영을 하는 현재의 구조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체제는 차남인 김난정 부회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은 한 달에 버는 돈 가운데 절반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의 빚은 1년 사이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금융권에서 이른바 보통 사람 금융백서를 내놨는데 지난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나요? 네, 신한은행은 전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만 20세에서 64세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한 가구당 평균 476만 원을 벌고 절반인 238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가계 수입을 보면 1년 전보다 14만 원을 더 벌었는데요. 중산층 이하 가구가 소득 증가를 주도한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13만 원 오르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닫혔던 지갑이 열리면서 월 소비액도 1년 전보다 7만 원 늘었습니다. 네, 요즘은 빚을 안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인데 사회초년생들의 부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요? 네, 지난해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들 가운데 44%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비중이 1년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음에도 대출 잔액과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은 늘었는데요. 1인 평균 대출 잔액은 3,3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32만 원 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도 4년에서 4년 11개월가량으로 길어졌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대출 방식도 눈에 띄는데요. 2030 사회초년생의 40% 이상은 제2, 제3금융권을 이용한 적이 있고 소액 대출을 받은 경험도 60%를 넘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지갑에 현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한 계산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결제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든 택시비를 계산하든 결제 수단은 대부분 카드입니다.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현금은 아무래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요즘은 다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휴대전화만 있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내 신용카드 앱을 켠 뒤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결제됩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도 필요 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가계가 지갑이나 주머니에 보유한 현금은 7만 8천 원 정도로 3년 전에 비해 3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이나 사무실에 보유 중인 예비금도 54만 3천 원으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간편 송금 서비스 개발이나 현금 도난 위험 때문에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현금을 덜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현금 중 5만 원권을 사용하는 빈도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조사 비용으로 쓰였는데 월 평균 4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매달 50만 원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난달 처음 신청을 받았는데 5만 명에 육박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취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증과 면접 준비 비용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4만 8천여 명의 신청자 중 1차로 만여 명을 선정하고 이번 주 중 1,000여 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청년이 선정됐습니다. 고소득층은 제외됐습니다. 선정된 청년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통해서 구직자는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또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함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저희는 총 8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직자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D50 신Q의 국내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LG전자는 5G 스마트폰과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완성도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출시를 추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5G 상용화 이후 초기망 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극자외선 EUV 기술을 기반으로 한 5 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약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은행연합회는 내일부터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다른 은행들도 시스템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고 조양호, 위대한 유산.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고 조양호 회장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이제 문제는 한진그룹의 미래입니다. 고인의 유언대로 가족들과 잘 협력할 수 있을지, 또 지배구조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이 고 조양호 회장의 운구 행렬이 이제 나왔는데 참 인상적이었죠. 그렇습니다. 평생 일터인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이 말로 이제 그 조 회장님의 그 삶을 정리했는 장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돌아가신 것이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었다 보니까 운구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실제 한국에서 5일장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방명록에 글을 쓴 사람만 한 2,300명, 실제로는 3,000명 가까이 이상이 찾아갔다라고 해서 고인의 그런 돌아가시는 길을 축복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원에서 시작해서 이 서소문에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한항공 본사가 이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까지 가서 노제를 지낸 다음에 선영에 있는 그 용인까지로 이제 가서 장례식을 원만하게 마쳤다고 하는데요. 조 회장의 일가들 모두가 나오고 또 직원들도 나와서 그 가는 길을 추모했는 것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가시는 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도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5일 동안 하는 동안 장례식 마지막 날 밤에 이제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관습에는, 장례 관습에 어떠냐 하면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현장에 지금 특히 이제 운구하고 발인하는 데는 나오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인인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돌아가셨을 때도 실제 운구 행렬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날, 발인 전날엔 나왔지만 실제로 이 운구를 하고 장례식 하는 그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장례 절차는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놓인 한진그룹인데 당장 해결해야 할 거는 상속세입니다. 교수님, 현재 이 상속세의 체계에서는 한진그룹이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세를 우리나라가 이제 50%를 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 총 2천억입니다. 지금 한진칼의 이제 대한항공 지분이 28%이고 29.9%인데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13%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7%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항공 이게 조원태 회장이 가업을 승계하고 난 다음에 한진칼 지분을 조금이라도 팔게 되면 기업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조원태 회장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딱 2.3%입니다. 그래서 조 회장의 17% 지분과 아들의 지분을 합치면 이제 29%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하면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모든 계열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이제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으로 받은 한 800억,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기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잡히거나 이것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더라도 분할 납부와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을 담보로 맡기면서 계속 최대한으로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한진칼 지분을 매각할 경우 변호사님, 이대주주인 KCGI의 경영권 위협이 더 거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효력을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대한항공의 돌아가신 조 회장이 등기임원으로서 연임하는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물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행동주의 펀드인 KCGI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14%가 가진 펀드 쪽에서 그 의견에 부결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부분이 그 부결이 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씨 일가에서 가진 지분이 상속세를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지분을 사실 지금 KCGI가 우호 지분을 통해서 매수할 경우에 사실상 이 그 한진칼의 경영권을 인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칼이 그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실제로 33.3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진칼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곧 바로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같은 이 주식 매각, 그에 따르는 주식 매집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KCGI의 경영권 인수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의 향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조정호 회장도 한진그룹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중훈 회장님이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돌아가신 장남이 조양호 회장이고 지금 막내 한 분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만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법이라서 금산법이라고 해서요. 그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질 수가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산법 24조인데요. 그래서 조정호 회장도 이렇게 과거에 형제 간의 다툼도 있었고 또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헛기사든 백기사든 절대 이번 대한항공의 지분 경쟁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한진칼 지분이 좀 내렸는데 주가가요. 한진칼의 전체 총액 주가가 한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다툼보다는 더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다툼이 없으니까 좀 주가는 좀 내린 것 같은데 또 한진칼에 보니까 우선주는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그 적절한 주가 다툼이 아니고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배당을 해줄 때는 원래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만 더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한진칼 우선주에 대해서 주가 오르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이것은 앞으로 또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배당을 해줄 때는 딱 10% 추가해 주는 겁니다. 보통 한 1,000원 해준다 그러면 1,100원, 100원 정도만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한진칼 우선주의 주가 오름이 있었고 한진칼 지분은 오늘 내렸다. 그래서 그 다툼은 좀 잦아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일각에서는 조원태 사장이 협력 관계로 있는 외국 기업에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조원태 회장이 이제 금년 6월달에 항공운송협회 그 회장을 맡아서 이제 잘 마무리하게 될 건데 지금까지 델타항공이라든지 외국 기업, 외국 금융회사와 아주 협조적인 관계를 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지분 싸움에 델타항공이나 외국 기업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잘 이어가겠다 이런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진그룹의 경영 승계 과정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관심입니다. 국내 항공업계의 재편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조짐이죠. 그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관련되는 항공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뜨겁네요. 그리고 항공주뿐만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격이 될 만한 회사에 대한 그 주가도 굉장히 치솟았는데요. 대표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 SK, 애경, CJ, 또 한화 이 정도 그룹이 그 실제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그 예측하는 건 뭐냐면은 아시아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 단위의 인수금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그 정도의 어떤 자금력을 가지고 인수할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산업에서 이사회를 어제 열어서 앞으로 이제 그 매각 주관사 선정 또 우선 협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아시아나뿐만 아니고 이제 에어부산, 에어서울과 같은 자회사 LCC까지 통으로 매각한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 아마 M&A 시장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시아나 그 항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네. 인수 후보군으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각각 경쟁력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SK그룹은 지금 현재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항공료를 70%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나 SK텔레콤을 통해서 굉장히 현금 비축도 많고요. 또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수 후보로 알려지고 있고, 그 하나그룹은 항공 엔진을 만드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그룹도 아주 주요한 후보군에 올라가 있고, 네. 또 CJ그룹은 지금 최근에 대한통운도 인수하고 물류회사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됩니다. 그다음에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이라고 하는 그 저가 비용 항공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제주항공이 우리 저비용 항공사 중에 1등입니다. 그래서 4개 후보군이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성자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인수하거나 또 아까 말했던 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다음에 기업에 아주 큰 손해를 봐서 또 매각하게 되었고, 이번에 또 그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인수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다시 CJ 팔았고, 그래서 그 어떠한 기업이 매물로 나왔을 때 그걸 인수했다고 해서 기업이 아주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히려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기업의 M&A 성공했을 때 오히려 그 기업에 독이 되어가지고 그룹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성자의 저주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면서도 또 기업들이 매수하려고 많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한편 저비용 항공사들도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 허가를 준다면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아시아나항공의 통매각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미 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같은 LCC 저가항공 면허 2장을 추가적으로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에어부산이라든가 이런 회사의 주식이 상한가를 가는 그만큼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 어떤 모기업이 따로 없는 회사보다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비창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저기업 그 저비용 항공사보다 어떤 운영이라든가 정비 이런 거에 훨씬 더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예전부터 눈독을 기울이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고 저비용 항공사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나의 매각 규모입니다. 인수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교수님, 몸값은 물론이고 지금 막대한 부채까지 있는데 이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클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아시아나에 당장 인수돼야 되는 현금은 1조 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 800%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장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3조 4천억이나 네.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시아나 그룹을 아시아나 항공권을 딱 줬었는데 이 항공권 프리미엄이 한 1, 2조 원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항공 운송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기업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수하는 후보군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자의 저주가 될 것인지 또 성자해서 진짜 더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큰 발판이 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걸 사내회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력적인 회사다. 충분한 매수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각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변호사님, 이동걸 회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오너인 것이죠. 오너로서의 어떤 매각을 할 때의 그 매각 대상 회사를 이쁘게 꾸미고 그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유망한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모기업이 대한통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을 M&A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실이 있었는데 결국 그와 같은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짜 기업만 딱 떼와서 그것을 매각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 많을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SK라든가 한화라든가 그 각종 그 인수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게 하고 나아가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수법상
보안 산업이어서 해외에서 인수가 안 됩니다. 해외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의 말씀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평가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동원 참치 회장 전격 퇴진. 동원 참치로 잘 알려진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동원그룹 창립 50주년에서 새 역사를 써달라는 주문을 남기며 안녕을 고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이 동원그룹 자체가 50년 참치 명가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참치 통조림캔으로 성장을 이룬 그런 기업이죠. 예, 맞습니다. 동원 참치는 지금 현재 1969년이니까 금년이 딱 50년 됐고요. 김재철 회장님이 이제 원래 84세신데 이제 경영을 이제 명예퇴를 하셨고 이제 1969년도에 원양어선 한 척으로 해서 총 62억 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 전체를 12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이 참치를 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키웠고 1982년도에 한신정권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투자증권을 다시 또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한국투자증권으로 금융그룹으로 성장을 시키셨고 이 동원 참치가 수산과 식품, 그다음에 포장, 물류 전체의 4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물류 완전한 4개 하면서 매출이 7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참치 하나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또 많이 발전시키시는 아주 유능한 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참치왕, 재계의 신사, 김재철 회장을 두고도 여러 수식어가 붙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인물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때 왕가 붙을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가를 이루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84세이지만 아직 정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5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고민 끝에 용퇴를 하면서 창업 세대의 소명을 다했다. 결국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물러날 때를 아는 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50년 동안 기업을 일구 왔다는 그 신념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또 봉사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후배들에게 물러주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치왕 50년 동안 62억 캔 지구 12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언뜻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 캔을 넘게 팔았는데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30만 캔, 우리가 30만 원 쓰기도 어려운데 캔을 하루에 30만 캔 이상 매일매일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 참치계에도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김 회장이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동원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교수님 그럼 앞으로는 이 동원그룹 내부의 경영 어떻게 될까요?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기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동원 참치는 참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도로 가는 것이 기업 경영의 최고의 바른 길이다. 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이라든지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기업 경영권 전체를 잃을 뻔하다가 이제 이번에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2개만 남기고 나머지 알짜 기업을 다 매각한다고 했는데 동원 참치는 이와 반대로 충분하게 참치로 기업을 벌고 난 다음에 한신정권을 인수하고 또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해서 금융그룹을 2개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조와 물류 쪽을 인수하고 또 금융을 해서 2개의 바퀴로 했는데 이 김재철 회장님이 항상 정도로 가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기업이 돼야 된다는 인식. 그다음에 정도 경영을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창업 정신을 이어서 차남이 기업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 김재철 회장의 결정 동원그룹 내부에서도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김재철 회장님이 4차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시대가 나온다고 하지만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고 또 기업의 가치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해서 또 올바른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또 사회에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 유지를 또 차남에게 잘 전달했고 우리가 동원의 잠재력과 이런 성장성이 우리 기업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퇴를 하셨습니다. 네, 요즘 오너리스크다 해서 재계의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 변호사님 김 회장의 퇴진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퇴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 모토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동원 참치의 김 회장님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그 성공을 하셨고 더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동원 육경재단이라고 해서 교육 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년간 420억 정도의 어떤 사회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기업의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까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더불어서 노역 부리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 앞으로 다른 기업의 총수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진현 변호사 그리고 김대중 교수와 함께 이슈 3가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경훈 노무사 겸 변호사 모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선 쉽고 간단한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이 ILO 핵심 협약이라는 게 뭔가요? 먼저 ILO라는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라고 해서 유엔에 설치된 특별 기구입니다. 노동에 관련된 것을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데 이 ILO라는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노동 기준들을 이제 정해놓은 것을 ILO 협약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약 189개 정도 이제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98년도에 ILO가 기본 원칙을 선언하면서 그때 열거한 8개의 협약을 특히 핵심 협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단순히 생각해도 모든 나라의 노동 환경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 협약, 이 노동 기준만은 적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나요? 맞습니다. ILO에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8개 정도를 핵심 협약으로 정해놓고 회원국은 반드시 비준을 해라. 그리고 예외 없이 이 회원국에 적용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EU 전체가 비준을 했고 그리고 OECD 가입 국가 중에 36개 중에 30개가 현재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노 교수님 지금 보니까 이 핵심 협약이라는 게 총 8개고 이 중 4개를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왜 여태 되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과 너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1년도에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을 하면서 결국 그 8개 중에 우리나라 실정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4개 이제 가입하지 않은, 비준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바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도 특히 해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회원으로,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ILO 협약, 단결권 협약 가운데서는 해고자라든지 실업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실정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 비준하지 않은 것이고요. 다른 나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OECD 회원국이라서 모든 나라들이 모든 ILO 가입한 회원국들이 모든 협약을 다 비준한 게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러면 미비준 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미국 네. 같은 경우도 네. 그 핵심 협약 가운데 6개를 비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이나 뉴질랜드도 또 2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저처럼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그 핵심 협약을 다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두고 EU에 압박이 있었습니다. 잠깐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회 발언을 한번 보면요. EU는 한국이 ILO 핵심 협약들 가운데 일부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노동법이 ILO 핵심 협약에 합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국과의 통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분쟁 절차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평판에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무사님,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EU가 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이렇게 압박하는 건지, 또 이게 왜 통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건지 하는 거예요. 2011년도에 유럽연합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8개 비준을 협약하도록 8개 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고요. EU 차원에서는 노동권을 존중하면서 무역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계속 미뤄왔습니다.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것을 들어서 아직은 어려우니까 계속 이행을 이제 미뤄오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FTA 상의 분쟁 해결 절차로 돌입을 한 것이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럽연합에서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이제 압박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역 확장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게 조금 이제 그야말로 왜 EU에서 지금 FTA 문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노동권 얘기를 하냐, 좀 이해가 안 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 조건이 기타 그야말로 ILO 일반 그런 어떤 가입국 그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한 나라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임금이나 이런 여러 조건에서. 근데 그런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낮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EU하고 어떤 공정한 경쟁이 아니고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통상 분쟁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그래서 통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 비용 측면에서 EU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노동 조건이 낮은 것을 가지고 생산품을 만들지 알겠습니다.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서 이제 말스트롬 위원장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스트롬 위원장이 거론한 시한이 6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준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이번에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잠시 경사노위 발표 보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비준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협약 비준을 위해서 노동관계법이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노동계나 경영계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지금 보면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영계나 노동계가 큰 이견은 없어 보이네요. 아니, 저 좀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죠. 비준은 물론 이제 EU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비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변호사님, 결국 그러니까 방향이랑 내용이 문제인데 이 권고안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공익위원안은 노동계에 아주 편향된 안이라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영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뒤로 미룬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 공익위원 안에서도 이제 그 사용자 측 희망사항을 들어준 게 있는데, 단협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거나 2년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니까 너무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3년으로 좀 늘려달라. 그리고 파업을 할 때 직장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은 수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가격이 안 맞는 거래다. 너무 경영계 측의 손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노 교수님은 이 경영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익위원회 권고안을 보니까 물론 다 경영계는 이거 노동계 유리하다, 노동계는 경영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 결국 어떤 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조금 절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공무원과 교원들도 노조 가입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에 제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핵심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다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특히 단체 행동권 행사할 때 직장 점거를 통한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라. 이런 부분은 노동계에 좀 불리한 부분이고요. 또 쟁의 기간 중에 대체 고용을 금지한다. 이 부분은 또 경영계에 좀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익위원회 안이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충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경영계가 핵심으로 요구했던 내용은 뭔가요?
파업 시에 이제 대체 근로 파업을 하게 되면 일할 근로자가 없으니까 네. 외부의 근로자를 불러서 대체로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걸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부당노동 행위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것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리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노 교수님, 이 권고안 자체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짜여진 건가요? 지금 이제 경영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공익위원들이라는 것도 또 이 경사노위가 결국 노동계에 조금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긴 하는데, 뭐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공익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서 뭔가 중재안을 좀 내기 위해서 여러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 중에는 뭐 예전에 좀 노조에 좀 유리한 활동을 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현재 경사노위 구성도 그렇고 경사로에서 내도는 안도 그렇고 반드시 꼭 노동계에 뭐 어떤 치우친 노동계 편향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네.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도 받아들인 것도 있고 경영계에서 요구한 것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또 양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권고안? 경영계 측에서 워낙 핵심적인 사항으로 주장했던 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마도 불만이 그쪽에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의 요구만을 전적으로 들어주긴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충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안에 대해서 노동계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교수님, 노동계에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그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네. 파업을 할 때 이제 그 직장 점거를 못하도록 평합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국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떤 노동권의 어떤 파업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빌미를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그에 대해서도 ILO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권고안을 내려면 그리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하려면 ILO 협약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ILO 협약대로 주장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 입장에 맞게 조금 절충안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이 노동계에서는 좀 못마땅하게 비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비준 후의 입법인데 노무사님, 이를 두고 경영계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영계 뭐 일부 관계자가 현찰을 내주고 어음을 받는 거래다 뭐 이런 비유를 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어음이란 건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할지가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협약이 비준되고 나면 나중에 법률을 개정할 때 우리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주겠느냐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국회 동의를 거쳐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 거라서 쉬운 일은 지금 아닌데, 물론 국회 동의 없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야권의 반발도 클 것 같은데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협약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이제 노동관계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게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한다, 이런 게 같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좀 빅딜 형식으로 통과를 시켜보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안으로 협약을 비준 후에 법 개정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1991년도에 ILO 가입하면서 그때 이런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현재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비준하겠다고 했었고요. 또 현재 지금 아까 6월 얘기하신 게 6월 달에 지금 ILO 100주년 기념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서 기조연설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ILO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기준을 놔둔 채로 어떻게 ILO 그 행사장에 가서 이게 그 연설을 하겠느냐. 네. 이런 것도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우리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그 기준에 맞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겠냐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그걸 협약을 가입하겠다고 공언만 해놓고 비준만 해놓고 그것을 전혀 입법화하지 못한다면 국제적인 신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 딜레마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어떤 결단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네. 어떤 여야 대표들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함께 논의하고 정말 그런 쪽에 진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경사노위에 이렇게 맡겨놓으면 지금 본 것처럼 아무 결론이 안 나고 결국 노동계 경영에 다 반발해서 빠지고 공익위원만 얘기를 나누니까 노동계고 경영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네.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국회에서 입법은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의지가 있으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네. 함께 설득해서 함께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후에 통상 압박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 이것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 통상 압박이 뭐 노동 조건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왜 그 FTA에다가 이런 ILO 협약 다 네. 비준화 노력한다 왜 지키지 않았냐라고 직접 어떤 통상 압력을 가할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노동 조건이 낮아서 EU와의 공정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네. 특정한 상품에 있어서 가격이 그 노동 조건이 낮기 때문에 낮아졌다. 이렇게 협약을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쉽게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공헌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좀 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 그건 있는 거죠, 여전히. 네. 노무사님께서는 정부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ILO 100주년 기념총회 이제 기조연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상당히 정부 입장이 난감할 거예요. 네. 그러나 미리 비준을 하고 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예.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ILO 협약 비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그런 일관된 태도를 천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사노위에서 지금 제대로 절충이 안 된, 물론 경영계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노동계도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절충이 안 됐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인데요. 경사노위의 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하는 차원, 결국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과 함께 연계를 해서 조금 양자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어떤 이익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도 정치의 어떤 플레이어예요. 네. 뭐 영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를 해서 타협을 안을 내라.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입법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게 분명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어떤 삼권의 위치에서 너 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어떤 국회를 직접 설득하고 직접 국회의 어떤 타당성을 설명하고 하는 직접적인 정치 한 당사자로 나서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입법이 있거나 자신들이 꼭 관철해야 할 게 있으면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초대도 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박경은 노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는 일부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강릉의 낮 기온 21도, 전주는 20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되고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 차이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수원과 대전 21도, 춘천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은 10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 22도, 제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